안녕하세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늘 놀랍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사랑에 눈이 멀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사랑이 뭐길래 평생의 흔적을 남길 만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후회했을까요? 다시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절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글쎄요. 그 후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골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과 위로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저를 부모님과 함께 거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으로 늘 네 기저귀는 내가 다 갈았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한 애착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남달랐던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빠라는 단어만 나와도 너무 싫어하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부모님보다 오빠가 더 편하고 좋아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혼나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면 먼 길을 걸어 슈퍼에 가서 사탕 하나를 사와서는 몰래 방에다 가져다 주고 저를 달래주고는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학교에서도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눈이 오면 길 미끄러워 혼자 다니면 큰일 난다면서 꼭 데리러 오고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극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죠.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란 오빠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 여자 형제가 있었던 게 늘 부러웠다고 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름의 애교가 있는 여자 형제들을 보면서 누나는 늦었으니 나도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잘해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동생 소식은 없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여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겠다. 동생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빠가 되겠다고 몇 번을 하늘에다가 소리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오빠가 마치 부모님과 같았어요. 힘들 때는 곁에 있어주고, 저를 돌봐주고, 놀아주고, 나중에 잘하면 효도는 오빠한테 하라는 농담을 주변에서도 할 만큼 저희 남매 사이는 무척이나 각별했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진짜 오빠가 제 보호자가 되었고, 당시 큰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오빠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제 미래를 위해서도 큰 도시에서 지내는 게 나을 거라고 어머니를 설득해 전학수속을 밟아 저를 도시로 데려갔죠.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도 저랑 어머니만 시골에 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아이 보느라 바쁜데 저까지 신경 써야 할 새언니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새언니도 어머니랑 아가씨가 오셔서 육아도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를 설득했죠. 어릴 때부터 살던 익숙한 동네와 친구들이랑 이별을 하는 게 싫었지만 딱히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네를 떠나기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첫사랑 때문이었죠. 저희 두 사람은 거의 옆집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어요. 부모님들끼리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죠. 같은 해에 태어나 나이도 같고 집도 바로 옆이라 매일같이 붙어 지내며 학교도 같이 다니다 보니 서로가 없는 순간이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깝고 특별한 사이였어요.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들끼리 장난삼아 우리는 이미 사돈 사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저희 역시도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둘 다 주변에 다른 남자나 여자아이들이 없었기에 비교 대상이 없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결혼은 너랑 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받았던 세뇌 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괜찮은 사람이 딱히 없었기 때문인지 중학생쯤 되면서부터는 저희에게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당연해졌어요. 누가 보면 맹랑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중학생 때도 저희는 이미 15년이 훌쩍 넘게 서로를 알아왔기에 어떻게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고 연애를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지금 사는 곳과는 아주 먼 곳이고 한 번도 서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편지하면 되지. 전화도 하고 부모님께 물어봐서 너 보게 데려다 달라고 하면 된다.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고 있는데 그 애는 무척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이죠. 이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그 애의 말을 듣고 문득 안심되었어요. 아, 그래. 편지를 써도 되고 부모님이나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서로 만나러 와도 되는구나. 이사를 하면 그냥 이대로 영영 보지 못한 채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만큼 서로 가까이 있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았죠. 그리고 그 애의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이를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구나. 내가 어디에 있던 얼마나 멀리에 있던 이 애는 나와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젓한 그 애의 모습에 아, 역시 나는 결혼은 얘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반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물리적 거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또 이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제 앞에서는 담담한 척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의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집에서는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해요. 매일 밤 혼자서 눈이 퉁퉁 붓게 울고는 아침마다 우리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가려다 쓸쓸히 다시 돌아가면서 또 눈물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어른스럽게 행동하느라 한 번도 그런 티를 내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지만 사실 그 애도 저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고 마음 아프기도 했었나 봐요. 나중에 그의 어머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 동안 놀렸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말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뾰로통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저는 재밌어서 더 놀리고는 했죠. 그리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던 점은 또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다른 도시에 있는 오빠에게 소식이 전달됐고 오빠가 집으로 오기까지는 그래도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받으셔서 쓰러져서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원에 계셔서 혼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우리 집으로 뛰어왔어요.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을 것을 대비해서 집에서 청심환까지 챙겨서는 자기도 얼마나 놀랐으면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오빠가 올 때까지 밤새도록 우는 저에게 말없이 자기 어깨를 빌려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그 애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도 닦아주고 중간중간 물도 마시라고 가져다 주면서 저를 곁에서 계속 지켜주었죠. 그리고 제가 오빠를 따라 도시로 떠나기 전까지 그 애는 저를 돌봐주었어요. 이사랑 전학을 위해서 알아볼 것들이 있는 데다가 시골 동네 병원보다 나을 거라며 어머니를 오빠네 집 근처의 병원으로 먼저 옮겼어요. 그 외에도 가족이 늘어나니까 집도 새로 알아봐야 했고 처리할 일들이 많다 보니 오빠는 계속 도시랑 우리 동네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그 사이 그 애는 자기 집에서 반찬을 바리바리 훔쳐다가 혹시나 제가 한 끼라도 굶을까봐 챙겨주고는 했죠. 별로 있지도 않은 용돈을 탈탈 털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랑 만화책도 빌려다 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서 봐주다가 잠이 들고 나면 그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도 정말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지만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진짜 곁에 둘 사람이 나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애가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돌봐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랑은 앞으로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무조건 나랑 살자고 설득해야겠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도시로 떠나고 나서 우리는 그전만큼 함께하기는 힘들었지만 그 애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켰어요. 마치 일기라도 쓰듯이 제가 보지 못한 자기 삶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저에게 보내주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직접 쓴 편지를 주고받아 본 분들은 알겠지만 편지지를 고르고 그 안에 글자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담아 쓰고 그걸 또 봉투에 담아 주소를 적어 보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을 나를 위해 해주다니. 우편함에 편지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저는 지역 내의 한 여대를 다니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집에서 지내면서 조카 돌보는 일을 도와주며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일이 나에게 잘 맞겠다 싶었어요. 근처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공부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오빠 집에 살게 되었다고 말하니 그 애는 약간 시무룩한 말투로 내가 더 자주 찾아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역시 앞으로도 떨어져 있을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저희는 너무 어리고 지금 당장 같이 살 방법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애는 한 철강 공장에 취업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술을 배웠거든요. 1, 2주에 한 번 정도 저를 만나러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왔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가 멀리서 일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쯤 일이 바빠서 오기 힘들다며 3주째가 되도록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동안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아서 사실 조금 삐진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괜히 집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그 애를 보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나랑 같이 좀 가줄래? 자신 없는 목소리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 화가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저는 괜한 고집으로 쌀쌀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는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가는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가길래 마음속으로 약간 불안함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온 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밥이라도 먹으려고 데려가는 걸까? 굳은 표정으로 버스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만나러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고 했어도 되는 건데 그동안 내가 잘해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구나. 어떡하지? 헤어지자고 하면. 진작 잘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생각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불안함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말없이 그 친구 뒤를 쫓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훌쩍훌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뒤를 따라 걷다가 조금씩 훌쩍이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앞서가던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같이 걷다가 울기 시작했으니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울어? 왜 그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그 애는 제가 갑자기 울면서 사과하는 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울면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난 못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그 친구는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나도 헤어지기 싫어. 너랑 헤어진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 그 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애의 뒤를 따라갔는데
한 건물 앞에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계단을 따라 4층까지 올라가더니 현관문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열더라고요. 세월이 느껴지는 건물이라 현관문을 열었더니 끼익 하는 오래된 철문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이 하나 있고 중문 안쪽으로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멀뚱하니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 애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니 집안의 불을 다 켜더라고요. 들어오라는 손짓에 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작아서 딱히 소개할 만한 것도 없는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얼굴로 쫓아다니며 집 여기저기를 살펴봤어요. 오래된 건물이기는 했지만 도배와 장판은 새 것이었고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선반 안쪽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집 구경을 대충 끝내고 방 가운데에 멀뚱하니 서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옷장 안에서 웬 꽃다발을 꺼내왔어요. 아직 집이라고는 방 하나가 전부인 월세지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지금 당장은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머니에서 얇은 실반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척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난 몇 주 동안 그 애는 저랑 살 집을 구하고 프러포즈할 반지를 사고 집을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저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 취업을 한 거였죠.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평생 같은 동네에서 지내면서 언젠가 그 근처에서 일하고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미래라는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대요. 우리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결혼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한 이후부터 동네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직을 해서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말을 하려고 일부러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숨겨온 거죠. 그래서 제 대답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S였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고작 3주 정도 서로 못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같은 집에서 가정을 꾸려 평생을 함께할 기회를 거절할 리가 없죠. 이제 막 20살의 어린 나이들이 무슨 결혼이냐고,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성급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 배를 탄 사이고 이미 서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었기에 나이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저희는 바로 다음 날 오빠와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름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과일 바구니를 사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와 오빠네 부부 앞에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바로 오빠의 반대였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정해진 상대였기에 오빠도 당연히 괜찮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오빠는 단호한 표정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 이제 겨우 20살이다.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야.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아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 너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 게다가 돈도 환경도 아무것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결혼부터 하면 더 힘들어질 거다. 난 절대 반대야. 아니, 반대라니. 그것도 저희 오빠가 반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오빠가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니 저희 어머니 역시 그 의견을 따라가시는 듯 했어요. 네 오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 거다. 라고 찬성도 반대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며 말을 아끼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 그 애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그 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안 그래도 저희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다며 우리도 너희가 언젠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넌지시 반대의 의사를 내비치셨죠. 세상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돈을 맺어온 분들이 막상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반대라뇨. 어른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기가 찼어요.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리고 무모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가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평소 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는 하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저희의 신혼집으로 갔죠. 그 애는 이럴수록 어른들은 우리 결혼을 달가워하시지 않을 거라고 다시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저희가 쉽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문제이지 않냐며 오히려 우리가 책임감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른들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 애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제 고집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죠. 각자의 집에는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다시피 했어요. 오빠는 처음으로 저에게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한다면 앞으로 오빠 얼굴 볼 생각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라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대로 물러날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보란 듯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어디 한번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도 반대할 수 있겠냐면서 진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저는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오빠가 주는 용돈도 없었기에 생활비를 위해서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힘든지도 몰랐어요.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그 애는 주 6일을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각자의 삶에 치여서 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오빠는 정말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주 가끔 새언니나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연락하고 가끔 조카와 함께 외출을 했을 때 맛있는 걸 사주거나 반찬이나 생활용품을 챙겨주고는 했어요.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아껴서 제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걱정을 하는 거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오빠는 화가 나기보다 슬프고 상처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위로도 해주었어요. 저 역시 아버지나 다름없던 오빠와 사이가 틀어진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 그해 오빠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야간 근무를 나간 어느 날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퇴근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길래 추가 근무라도 하나보다 하며 퇴근하고 오면 먹으라고 아침밥을 차려두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저는 바로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밥도 그대로 있고 남편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었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던 중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근처에 한 대학병원이었죠.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빨리 와야 한다는 이야기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거리다가 맨발에 슬리퍼를 겨우 신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날씨가 꽤 추워진 겨울이라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드러난 맨발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해서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까지 들어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 도착했는데 의료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보호자님이세요? 라는 질문에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결혼한 이후 가장 무거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응급처치라도 받고 있거나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라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링거 하나도 꽂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보기도 힘들었어요. 속이 울렁거려 남편의 망가진 얼굴을 보다가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했어요. 평생을 함께하면서
예쁘고 멋진 모습을 그렇게나 많이 봤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의 상처투성이 모습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우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구토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시피 하다가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의 상태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렇게 심각한 모습의 사람을 주변에 의료진도 없이 링거 하나 꽂아두지 않은 채 두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결국 한 간호사분이 저를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겨우 부축을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제가 처음에 겪었던 장례식은 아버지의 장례였는데 그때는 오빠와 다른 어른들이 도와줬기에 제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사람의 보호자이자 가족이기에 모든 결정이 저에게 맡겨졌죠. 물론 남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고향에서 올라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사망 선고를 듣고 사고 경위를 듣고 장례를 위한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음처럼 그런 내용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침에 퇴근하던 중 남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밤새 열심히 일하고 귀가하는 사람을 밤새 술을 먹은 누군가가 차로 쳐서 죽게 하는 상황 말이죠.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멀쩡했어요. 물론 완전히 멀쩡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있었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그 가족들이 죄송하다면서 막대한 돈을 내밀었어요. 장례를 진행하는 비용을 그 돈으로 냈고 남은 돈은 시부모님에게 드렸는데 자기들은 필요 없다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둘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이 집이 이렇게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집 안에 앉아 있으니 제 주변의 공기가 모두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걱정되어서 찾아왔던 새언니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눈을 뜨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에 있는 새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씨, 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새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과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남편이 죽은 것보다 놀랍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뭐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임신. 알고 보니 제 뱃속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임신 8주차라고 해요. 다행히 제가 쓰러진 것은 영양실조 때문이었고 결혼했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임신 여부에 관해 확인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기뻐했겠지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죠.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오빠가 알게 되면 저 그냥 도망갈 거예요. 저는 새언니에게 협박 같은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왜인지 오빠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보다 오빠에게 알려지는 게 더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집까지 나왔는데 남편은 사망하고 아빠도 없는 아이를 키우게 생겼으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저는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죠. 학교에는 휴학 신청을 했고 식당 일에다가 전단 돌리기, 선식 배달까지 일을 더 늘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든 돈이 필요할 거고 아직은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보상금을 쓸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일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일을 줄여갔고, 다행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새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언니는 먼저 아이를 낳고 길러본 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오빠에게 말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절대 오빠가 알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저를 계속 설득했지만 제 대답은 같았죠. 오빠가 알게 되면 사라져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새언니는 오빠와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하는 날, 태어나자마자 한눈에 봐도 제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오빠와 어머니가 찾아왔죠. 옆에서 새언니가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그래도 가족들이 알아야죠. 가족이잖아요. 이야기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치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빠는 오히려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유일한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전혀 화가 난 표정이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항상 강하게만 보였던 오빠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해. 그때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네가 이런 일로 피하거나 숨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오빠를 보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이야기해줬던 건데 오히려 철부지 아이처럼 반항하고 결혼이라는 큰 사고를 저질러버린 것은 저였죠. 저희 남매는 그날 서로 더 미안하다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내 앞으로 호적에 올리자. 오빠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야기하고 왔던 것인지 어머니도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아이인데 당연히 내 호적에 올릴 거라고 발끈해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오빠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진정시켰어요. 알아, 네 아이인 거. 그런데 너 아직 너무 어려. 지금 남편 없는 미망인 딱지 붙이기에도 너무 어린데 거기에 애까지 쓰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봤니? 당장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랄 아이 걱정도 해야지. 너한테서 뺏어간다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다만 너도 아직 어리잖아. 젊잖아. 원래는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꿈도 많았잖아. 너 혼자 아이 키우면서는 그 꿈들의 절반도 이루기 힘들 거야.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네가 스스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 앞에서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사실 오빠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지금 당장 대학도 휴학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겠어요? 방 한 칸짜리에서 오래된 빌라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잘 돌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는 고작 20살짜리 애가 말이죠. 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면 오빠가 돌봐주는 게 맞았어요. 오빠는 좋은 직장도 이미 아이를 키워본 아내도 넓고 쾌적한 집도 있으니까요. 내 아이에게 엄마로서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저를 괴롭게 했지만 분명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말이죠. 결국 저는 오빠의 말을 따라 아이 호적을 오빠 앞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 대신 고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오빠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덕분에 아이의 젖을 물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죠.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아닌 고모로 불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회복하고 나서 복학했고 이 악물고 열심히 한 덕분에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해외로 교환학생도 보내주었어요. 그 후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유명 영어학원에 취업했어요. 그 사이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저도 아이의 성장을 함께 했어요. 첫 옹알이, 첫 걸음마, 첫 돌잔치. 오빠와 새언니 덕분에 아이는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장난감과 함께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내가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빠와 새언니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분들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마저 쏙 들어갔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개가 많이 들어왔어요. 친구들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했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 중에도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를 통해서도 소개팅이나 선짜리 연락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하니 능력도 있어 보여서 더 그런 것 같았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첫사랑도 소중하고 좋지만 평생을 혼자서 살 수는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도 차단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몇 번 소개받으러 나가보기도 했는데 영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모도 괜찮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세상을 떠난 전 남편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아,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애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겠지. 이런 음식을 주문했겠지. 자꾸만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어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저 이제는 제 아이의 아빠, 소중했던 첫사랑으로 추억이 되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아직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꽤 오래 이렇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끔 제 아들이자 조카가 고모는 왜 남자친구가 없어? 라고 물어보고는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만큼 잘생기고 재밌는 남자가 없더라고. 고모는 우리 조카님이 이상형이거든. 하고 농담처럼 넘기고는 하죠. 취직도 하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독립했어요. 다 큰 여동생을 끼고 사는 게 주변에서 좋게 보일 리도 없고 애들이 커가면서 여유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독립을 하고 나서도 가능하면 자주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제가 손 가는 부분이 덜하니까 점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도 잔뜩 사주고 용돈도 듬뿍 주고 남편이 죽은 후로 운전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아이들 학원도 태워주고 재밌는 곳도 데려다주고 싶어서 무서움을 극복하고 운전면허도 땄어요. 제 아들도 특별하지만 조카 역시도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이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운 아이였기에 제 아이만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조카에게도 차별 없이 대했어요. 주변에서는 조카들한테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고모 없다면서 다들 저런 고모 있어서 좋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죠. 가끔 고모 아니고 엄마인 거 아니야? 하는 농담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나 봐요. 3kg으로 태어났던 제 아들이 어느새 군대에 가게 됐거든요. 군대 가야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온 그날에는 집에 가서 울었어요. 군대에 간다는 자체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 작은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다는 사실이 피부에 확 와닿았거든요. 입대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는 하루하루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눈에는 아직 어린 나이 같은데 쟤를 어떻게 그 힘든 곳에 보내나 싶더라고요. 입대하기 며칠 전 오빠네 부부랑 이미 전역을 한 첫째 조카랑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갔어요. 이제 다들 성인이 되었으니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맥주도 한 잔씩 했죠. 저는 아들한테 선물로 준비한 시계를 내밀었어요. 아들은 그 시계를 받아서 손목에 해보더니 정말 고맙다면서 한참을 그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이런저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마침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선물이나 용돈을 받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저도 당분간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꼭 껴안아 주었죠. 고마워요, 엄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화들짝 놀라서 그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뭐라고? 하면서 다시 아들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 사실 알고 있어요. 고모가 제 고모가 아니라 엄마잖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살짝 취기가 오르던 맥주가 한순간에 다 깨버렸죠. 이제까지 평생을 비밀로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아이 앞에서 숨기던 단 하나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배가 아파서 학교에서 일찍 조퇴를 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아빠랑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호적에 올리지 않았으면 고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였는데 커갈수록 제 아빠랑 똑 닮았다고, 그 애 참 좋은 애였다며, 살아있었으면 좋은 아빠가 되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들 비밀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고모가 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지, 왜 아무도 만나지 않는지, 또 왜 그렇게 저한테 사랑과 노력을 아낌없이 주는지요.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2명이나 있는 거였으니까요. 감사해요. 그동안 곁에서 늘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 우리 애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그런데도 티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구나. 어른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로 자라났을까 싶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도 자신이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고모가 엄마라는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니, 사랑해주는 엄마가 둘이라서 행복하다니, 이 아이가 이렇게 속이 깊은 것은 아마도 제 아빠를 닮아서일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다들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래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때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그러셨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을 떠올려 보면 맞아요. 다른 고모들은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저한테 사랑을 주셨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고마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아빠, 제 친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항상 너무 궁금했는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에게 진짜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날부터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희는 그날 펜션 앞 마당에 앉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남편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한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어쩌다가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등, 남편을 처음 기억하는 순간부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와 아들이 태어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동안은 차마 고모의 역할을 하느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말해 주었죠. 아들은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아이는 그렇게 좋은 분이 자신의 아빠라니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한 번도 뵙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빠에 대해 궁금해질 때면 거울을 들여다봐. 너는 네 아빠를 꼭 닮았거든. 넓은 이해심,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얼굴도 너희 아빠를 꼭 닮았단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저는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직 그때 받은 보상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제가 꼭꼭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고 저희 아들은 무사히 입대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모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아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엄마로 나설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자기도 다 알았으니 더 이상 한 발짝 물러서서 고모로 지내지 말고 엄마로서 당당하게 곁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면회도 하고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택배도 보내주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해외여행이라도 갔으면 싶어서 따로 적금 통장에 돈도 모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 아들은 군대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부탁으로 예전에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그 돈은 기부를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족분들을 위한 후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들의 요청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쓰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어려운 마음에 손도 대지 못했던 돈을 마침내 알맞은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제 소원이 있다면 사랑하는 제 아들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모두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모이자 엄마가 엄마이자 고모가 최선을 다할 테니 아무 걱정 없이 그저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훈련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조만간 또 맛있는 거 잔뜩 싸서 면회 가야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